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현실판 사랑과 전쟁과도 같은 실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이런 게 어디 있겠어 하고 웃어넘겼을 텐데 결혼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나니 현실이 더 영화나 드라마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제가 이혼을 한 과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혼인신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혼했어요. 결혼하고 2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죠. 먼저 이혼을 요구한 건 저였습니다. 남편이었던 그 자식의 엄마 타령에 제가 질려버렸거든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불쌍하다면서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신혼집에 자기 엄마를 모시고 들어오지를 않나. 명절에 친정 한번 가자고 했다가 저한테 네가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하지를 않나. 말 그대로 저한테 대리효도를 요구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뭐 한다고 이 젊은 나이에 그런 인간한테 제 인생을 낭비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혼 도장을 찍자고 했죠. 효놈. 아주 효도에 환장한 놈이었어요. 제 전남편이라는 인간 말이에요. 연애할 때는 아예 몰랐어요. 결혼식 때도 몰랐죠. 정확히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부터 그놈은 자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한테 대리효도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여보세요? 엄마, 아빠는? 둘이서 밖에 나가서 마시는 거라도 좀 먹고 오지. 딸내미 집에 없으니까 적적하지? 두것 봐. 내가 얼마나 존재감 있는 딸인데. 알았어. 주말이나 한번 해서 집에 놀러 갈게. 오빠? 오빠 바꿔줘?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본격적으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 어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와 남편이 만들어가는 가정을 꾸려가며 말입니다. 늘 당신들 품에 있던 딸이 나가 살아서 적적하셨던지 친정엄마가 전화를 걸어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건지 전화를 좀 바꿔달라고 하시길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분명히 제가 무슨 통화를 하는지 알고 있었던 인간이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휙 서재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뾰루통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친정엄마한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는 없어서 밖에 나간 것 같다고 하고 서둘러 전화를 마무리했죠. 뭐야? 오빠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바꿔달라고 하는 거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뻔히 다 듣고 있다가 갑자기 왜 그래? 뭐 기분 나쁜 거 있었어? 아니, 뭐가 됐든 간에 그래도 통화라도 짧게 하고 들어가던가. 엄마가 우리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하면서 전화 끊었어.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오빠, 내가 물어보잖아. 친정엄마와의 통화를 마치고 서둘러 남편이 있는 서재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인간 제가 방에 들어서는 인기척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도 묵묵부답이었죠. 뭐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을 하던가. 이건 뭐 4살짜리 제 조카 아이도 안 그랬을 거예요. 좋게 좋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저 따위로 나오길래 그놈이 하고 있던 컴퓨터 본체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자식은 그제야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 진짜 왜 그래? 게임하고 있는데 뭐를 자꾸 옆에서 내가 뭘 어쨌다는 건데 진짜 주말에는 나도 좀 쉬자. 내가 너한테 나가서 같이 놀자고 그래 뭐를 했어. 그냥 내가 알아서 혼자 게임하고 있었잖아. 나가. 나 게임할 거야. 오빠가 내가 게임 껐다고 이렇게 화를 낸다고? 아니잖아. 뭔데? 아까 나 엄마 통화하면서부터 기분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내가 엄마랑 통화하는 게 왜 오빠 기분을 상하게 한 건데? 뭐 엄마가 오빠 바꿔달라고 해서? 뭔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런 거로 싸우고 싶어? 뭐냐고.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니까? 대답 안 할 거야? 그래. 말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너한테 뭐냐? 너 벌써부터 네 엄마 내 엄마 뭐 그러는 거야? 장모님한테는 그렇게 자주 전화하면서 왜 우리 엄마한테는 안 해? 며느리가 전화해서 살갑게 굴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안 그래? 너는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으면서 나보고 장모님 전화 받으라고?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너였으면 네가 내 입장이었으면 좋다고 장모님 전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혼자 계시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기 엄마한테도 전화를 안 했니에요?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요? 혼자 살고 계시는 시어머니 상황을 알기 때문에 못해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꼬박꼬박 전화 드렸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를 시집 보내고 나서 적적해 하시는데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는 아들 장가 보내고 더 적적하실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놈은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했냐고요? 아니요. 제가 하라고 해도 알겠다고 말만 할 뿐 안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기 엄마한테 자기는 연락도 하지 않으면서 저보고 저 따위 화를 낸다고요? 저도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인지라 그놈이 말하는 개소리를 듣고 제가 분노가 터졌죠. 그걸 지금 이유라고 말하는 거야?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그렇게 마음 쓰였으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하는 동안 오빠는 어머님께 전화 드렸으면 됐잖아. 오빠야말로 말 잘 꺼냈다. 어? 평소에 내가 그렇게 어머님한테 전화 좀 드리려고 할 때마다 오빠 뭐라고 했어? 어차피 네가 엄마랑 통화했잖아. 그러면서 전화 한 번 했어? 일주일에 한 번? 아이고, 한 번도 많이 하는 거네. 2주에 한 번 할까 말까 아니야? 어머니 내 시어머니 맞지? 맞아. 누가 아니래? 그런데 그 전에 오빠 어머님 아니야? 오빠가 어머님한테 전화 드리는 걸 어머니가 더 좋아하시지 않겠어? 왜 자기 엄마를 자기가 안 챙기고 나보고 화를 내? 오빠 진짜 웃긴다. 말을 해봐. 내가 지금 잘못한 거야? 오빠가 생각을 해봐. 내 말이 틀려? 아니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그것 때문에 혼자 입 대빨라와서 컴퓨터나 붙들고 앉아있었던 거야? 오빠가 무슨 애야? 제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었나요? 저는 제가 한 말 중에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놈 역시 제 말에 할 말을 잃었는지 대빨 나왔던 주둥이도 다시 집어넣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 눈도 못 쳐다보면서 딴청만 부리더군요. 왜? 또 얘기해봐. 내가 어머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머님 아들인 오빠보다 더 자주 전화드린 거? 그게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어머님께 전화 그렇게 드리는 동안 오빠는 어머님이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 한 통 제대로 한 적이나 있기나 해? 오빠가 지금 하는 꼴이 딱 그거야. 결혼한 남자들이 와이프한테 대리 효도 시키려고 하는 거. 진짜 웃기는 인간들이네. 효도를 할 거면 자기들이 앞서서 해야지. 왜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 와이프한테 강요를 해? 오빠도 진짜 그러지 마. 오빠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아? 나는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 아까 오빠 나한테 뭐 실망한 것처럼 얘기했었지? 실망은 내가 더 했어. 오빠 오늘 진짜 실수한 거야. 저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이지 저는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기도 하네요. 연애할 때는 일절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엔 저희 부모님한테도 먼저 나서서 선물을 챙겨드리고 자기 엄마한테도 정말 잘하고 솔선수범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연인 사이였기에 왜 우리 엄마를 안 챙기냐는 말을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어른스럽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지만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남자였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의 모습은 존경스럽기는커녕 존팽이의 마마보이 그 자체였어요. 마마보이 남편으로도 충분히 짜증이 나고 힘든데 한 숟갈 더 얹어서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정말 별로였습니다. 전화 사건 이후에 또 한 번 크게 부딪혔던 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명절 때 일어난 일이었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랑 같이 집에 오니까는 엄마가 기분이 이상하다. 응? 아이고, 아가, 너는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아유, 얼른 들어와, 얼른. 나 너희들이 오는 거 기다리느라 아직 음식 준비 시작도 못했잖아. 아가, 너는 얼른 집 내려놓고 이거 앞치마 메고 부엌으로 좀 와. 어? 아들, 너희 누나네로 보낼 거 음식 다 올리고 뭐 하고 해야 하거든? 니들 갈 때 음식 챙겨서 누나한테 붙여주고 가라. 알았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지라 이것저것 친정에서 시어머니 가져다 드리라고 선물도 많이 보내주셨었어요. 남편의 누나네는 제주도에 살고 있었는데 항공이 결항돼서 못 왔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저랑 시어머니 둘이서만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었던 그놈이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아주 애지중지 신주단지 모시듯 하였거든요. 남편 놈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건지 시댁이 들어서자마자 저는 안중에도 없이 소파에 벌러덩 누워 TV나 보고 있었습니다. 성격 같아서는 목덜미를 잡아채서는 너도 음식하라라고 끌고 오고 싶었지만 첫 명절이기도 해서 꾹 참았죠. 어? 저기요, 뭐 먹어? 어디 아파? 웬 타이레놀? 크게 얘기하지 마. 아니, 담배 냄새랑 매주 냄새 때문에 머리가 계속 아파서 좀처럼 안 가라앉네.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 마. 알았지? 괜히 불편해하셔.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내내 진통제를 달고 있어야 했습니다. 20평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는 매주도 뛰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흡연자였거든요. 담배를 집안에서 계속 피워오신 것인지 집안에는 담배 찌든 냄새가 계속 풍겨나왔죠. 매주 냄새와 담배 찌든 냄새라니. 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괜히 속이 메스꺼려 오네요. 하룻밤만 자면 된다 하면서 저는 꾹 참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룻밤은 시댁에서 보내고 나머지 하룻밤은 저희 친정에 가서 지낼 거로 생각했죠. 거기다가 시댁은 차례를 지내는 집안도 아니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을 정도로만 명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이면 당연히 친정에 가게 될 줄 알았죠. 친정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아이고, 이렇게 다 같이 거실에서 자니까 너무 좋다. 그렇지? 아유, 우리 아들내미가 집에서 쑥 나가고 나니까는 집안이 어찌나 휑하든지 이렇게 있으니까 꼭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 아가,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어. 그냥 우리 친정엄마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자. 알겠지? 아유, 좋다. 엄마, 그렇게 좋아? 우리가 종종 와서 자고 갈게. 너무 적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게, 내가 우리 신혼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 했잖아.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내가 집 알아보겠다고. 아이고, 그게 어디 쉽나? 서울 집값 안 오른 데가 없어. 엄마 사는 동네 빼고는. 아유, 나중에 여유 되면 그때 알아보지 뭐. 아차차, 내일도 자고 가는 거지?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아들내미 와서 이렇게 좋다는데 당연히 더 있다가 가야지. 아이고,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저는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명절 당일날에도 또 시댁에서 자고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시어머니와 제 남편이라는 인간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분명히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시댁에 오기 전에 말입니다. 명절날 점심만 먹고 처가로 가자라고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까지 옆에 있는데 거기서 무슨 소리냐고 따지고 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군다나 잠자리를 어떻게 누워 있었냐면 저 시어머니 남편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옆구리를 찌르지도 못하고 그저 성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일단 내일 아침에 남편한테 슬쩍 다시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심란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었고
저는 혼자서 분주히 음식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마음이 급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저랑 남편 오기를 분명 기다리고 계실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슬쩍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친정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오빠, 엄마한테 우리 3시 안에는 도착한다고 얘기했었잖아. 어머니께 오빠가 말씀 좀 드려. 내가 말씀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그렇잖아. 1시간 내로 출발 안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어? 처갓집이야. 내일이나 모레 가도 되는 거잖아. 아니, 명절 기간에 친정 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내가 한 말은 그냥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는 거였지. 어제 엄마는 자기랑 내가 당연히 모레까지는 여기서 같이 지내는 줄 알고 계셨단 말이야. 자기도 들었잖아. 그때는 가만히 있어놓고. 나는 당연히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아까 처갓집에 연락한 줄 알았지. 다시 전화 드려. 모레쯤 가겠다고. 지금 가면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겠어? 엄마는 당연히 우리가 계속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2분이서 계시지만은 엄마는 혼자 계시잖아. 누나네도 비행기 때문에 못 오고. 무슨 말이 그래? 그러면 내가 어제 거기서 어머님도 바로 옆에 누워 계시는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친정 가야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이래? 거기서 오빠가 알아서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오빠는 왜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만 생각을 해 자꾸. 그리고 명절에 친정 가는 게 이상한 거야? 그게 무슨 잘못된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해? 엄마 아빠 2분이서 계신 거랑 우리가 안 가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인 건데. 자꾸 그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따질 거야? 자식 기다리는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 그게 다르겠어? 그럼 오빠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말해. 그렇게 하면 되겠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냐? 그냥 오빠가 친정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언제 그렇대?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엄마 혼자 있어야 하니까 그냥 모레 가자는 거잖아. 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오늘 안 가면 큰일이라도 나? 너야말로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여러분은 저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저요. 저 때 열받는 것도 열받는 건데 순간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라는 놈은 되려 어이없다는 듯이 눈 동그랗게 뜨고 팔짱 딱 끼고 서서 저를 바라보는데 진짜 저게 내가 결혼했던 그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냥 무슨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인간은 저를 보면서 말이 안 통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고 저 역시 그놈을 보면서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던 건지 아니면 들어보고 나서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느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다만 이웃집에 내려갔던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밑에 집에 가니까는 아주 폭작폭작하더라. 아들 며느리도 와 있고 딸내미랑 사위도 와 있고. 아유, 아유 주책맞게 눈물이 이렇게 나나 몰라. 아유 너희 누나네까지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유, 아유 그래도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명절 때 기분이 좋기는 하네. 아들 더 있다가 가 알았지? 아휴 참 명절이라는 게 희한해. 그렇지? 1년에 한 번 보는 것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너희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도 이렇게 명절 되니까 기분이 또 이상하네. 아유 내가 친책이다. 그렇지? 아니 갑자기 저런다고요? 대뜸 부엌에 들어서서 저런 소리를.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질 않나. 남편이라는 인간은 저를 흘끗흘끗 보면서 시어머니한테 당연히 더 있을 거라고 하지를 않나.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유 그나저나 너희 뭐 다퉜니? 처갓집 가는 것 때문에 혹시 그런 건가? 하긴 요즘 세상에 명절에 시댁에 가는 게 더 욕먹는 거라면서. 아유 나는 욕먹는 시어머니 되고 싶지는 않다.
했잖아. 아들 녀석까지 당가보냈으면 좋은 건데 내가 괜히 욕심 부리는 거지 뭐. 아유, 이럴 때 옆에서 남편이라도 있으면 둘이서 척척하지 않게 보낼 텐데. 아유, 이 아가 얼른 갈 준비해. 너희 친정 가야지. 엄마가 이렇게 우는데 내가 어떻게 가? 어? 아, 유진아, 너 엄마 이러는 거 보고도 아까 그 소리 나한테 할 수 있어? 아이고, 맞네. 맞구나. 아이고, 어쩐지 들어올 때부터 영 이상하더라니. 아유, 얼른 가. 싸우지 말고 얼른 가. 아유, 안 가. 엄마 이렇게 두고 내가 어떻게 가? 유진아, 우리 결혼했잖아. 그렇지? 당장 처갓집 안 간다고 무슨 사달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가 생각이 짧았던 거 알지? 자기가 처갓집에 전화드려서 일정 미루고 일단 엄마랑 같이 있어드리자. 엄마 혼자서 척척하시잖아. 음식이 여기도 많으니까 여기서 먹고 간다고 두 분이서 드시라고 해. 이걸 대체 말이라고 하는 것인지. 저기서 제가 화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인데 제가 좀 참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남편의 태도도 열받았고 눈물도 나지 않으면서 불쌍한 척 훌쩍거리는 시어머니도 너무 미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 제 짐만 챙겼어요. 제 차키를 챙겨 들었고요. 시댁에 갈 때 제 차로 갔거든요. 제가 짐을 챙겨 들고 나오자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도 꽤나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야, 유진아, 너 지금 뭐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어? 아, 네가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복화돼. 아, 일단 짐 내려놓고 있어. 장모님한테야 명절 연휴 끝나고 그 다음 주 주말에 가면 되는 거고. 아, 진짜 왜 이렇게 애처럼 굴어? 아, 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어머머,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어른 앞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내가 뭐 너를 평생 친정에 가지 말라고 했니? 아이고, 세상에. 어린애도 아니고. 뭐 하긴요. 저도 저희 부모님 보러 가려고요. 저도 부모님 있어요. 결혼했다고 내 부모 버리고 시댁에만 매여있는 사람이 요즘 어딨어요? 당신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알아? 비켜.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갈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랑 실컷 명절 보내. 그럼 됐지? 저는 짧게 이야기를 하고는 곧장 집 밖으로 나와 제 차에 올라타고 있었죠. 언제 뒤쫓아 나왔는지 그놈이 저를 뒤쫓아 차에 올라타더군요. 아니, 애야? 무슨 초등학생이야? 친정 못 간다고 휙 자기 짐 챙겨서 내려와? 아, 네가 그렇게 나가면 엄마랑 내가 뭐가 되냐? 어? 와, 대체 왜 그래?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아, 진짜... 상황에 따라 바뀌어? 상황에 따라? 그걸 지금 나한테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상황에 따라서 휙휙 바뀌니까 오빠는 여기 있으라고. 나는 나 혼자서 우리 집 갈 테니까. 내가 언제 같이 가자고 했어? 오빠는 여기 있으라고. 나는 내가 알아서 친정 가서 말하고 올 테니까. 뭐해? 내려. 내리라고. 내리라고! 어머니를 1년에 한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나도 신경 쓰여서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빠랑 같이 어머니 찾아뵙고 저녁까지 먹고 오자고 했어. 그것도 내가 먼저.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두 분이 계시니까. 나 그 생각하면서 어머님 찾아뵌 거야. 오빠는 누나라도 있지. 나는 외동이야. 나 하나라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다른 날이면 내가 이래? 우리 부모님도 나 결혼시키려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야. 알아? 오빠가 친정 가자고 해서 엄마 아빠한테 시간 미리 다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 안 봐도 뻔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계속 음식 준비하고 있을걸? 그걸 오빠가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뭐? 대충 둘러대라고?
거기다가 어머님은 한술 더 떠서 오빠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뭔데? 아, 됐으니까. 아, 오빠는 그냥 어머님 댁에서 명절 보내. 나는 우리 집 갈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명절 때는 각자 집에서 각자 가. 알겠어? 나한테 명절마다 여기 오자고 얘기만 해봐. 나 그때는 가만히 안 있어. 상황 이렇게까지 만든 거 오빠야.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 물을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오빠가 알아서 말해. 내리라고. 야, 유진아. 아, 노유진. 그렇게 차 안에서 30분이나 넘게 싸우고서 저는 홀로 친정을 출발했습니다. 제가 친정을 가는 내내 남편 놈은 제게 전화를 걸어왔고요. 친정 부모님한테는 대충 남편이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급하게 출근했다고 둘러댔는데 그 인간 눈치는 보였던 건지 선물을 사들고 친정에 왔습니다. 저때 저 인간이 안 왔더라면 이혼하는 시기가 더 빨랐을 텐데 그 인간이 친정에 오기는 와서 전날 나름 잘 마무리되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하지만 평화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이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공동명의. 신혼집에 대해서 공동명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그 집은 제 명의로 된 집이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살고 있던 집이었죠. 그 인간이 집에 대해서 일절 돈을 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자식이랑 연애를 하기 전부터 제가 살고 있던 집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러는 거야. 아이씨,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 있지. 그리고 또 나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부부인데 서류 같은 거 떼고 했을 때 집 명의가 자기 이름으로만 나오는 그것도 좀 그럴 것 같기도 해서. 어때? 에이, 그거는 뭐 오빠 친구들 얘기인 거고 집 명의 공동으로 안 한다고 우리가 부부 사이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여태껏 잘 지냈으면서 뭘? 공동명의로 하는 건 나중에 좀 이따가 하자. 당장 공동명의 안 한다고 무슨 일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응? 저는 돌려서 말했어요. 싫다고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거절을 하자 그 인간 표정이 또 싹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였다가 들더니만은 저를 빤히 쳐다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뭐야? 자기 그때 일 때문에 그러는 거지? 맞지? 아, 맞잖아. 예전 같으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알아서 공동명의 하자고 했을 텐데 지금 싫다고 하는 거 보면 아직도 그때 일 다 못 털어낸 거잖아. 아니야? 자기야, 그때 일은 우리 진작에 다 털자고 하고서 서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어? 내가 그 다음에 또 그런 적 있었어? 없었잖아. 맞아요. 제가 남편과의 공동명의를 거절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 놈이 일을 한 번, 그것도 크게 저지를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왜 내 차를 당신 마음대로 담보로 잡으려고 했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뭐 본인 확인 이런 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오빠,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오빠 무슨 사고라도 쳤어? 뭐 주식이라도 한 거야? 아니, 뭐를 해보겠다고 대체 남의 차를 가지고 제멋대로 대출을 받을 생각을 했어? 얘기를 좀 해봐. 그게 아니라 내가 자기한테 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그랬어. 진짜 미안해. 내가 자기를 속이려고 막 그랬던 거 절대 아니야. 그건 진짜 믿어줘야 해. 어? 그리고 내가 무슨 주식을 했겠어. 안 그래? 내가 뭐 주식 같은 거 관심이나 있어? 나 그런 거 관심 없는 거 알잖아. 그냥 좀 돈이. 아니, 엄마 차 말이야. 엄마가 지난번에 우리 그거 뭐야,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다 같이 식사했을 때 있었잖아. 엄마도 오고 양쪽 어른들 다 모시고 식사했을 때. 그때 엄마가 장인 장모님 차 보고서 자기 거랑 너무 비교된다고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식이나 돼가지고 엄마한테 이 나이 때까지 뭐 하나 크게 해드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 대출 받고 나서야 내가 다달이 이자만 잘 찍으면 자기한테 문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편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타고 다니던 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아니 바보도 아니고 자기 명의로도 안 돼 있는 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다니요. 뭐 기본적인 정보는 자기가 다 알아서 입력했던 것 같은데 본인 확인을 해야 하니 저한테 인증 관련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죠. 대체 담보대출을 왜 받으려고 했냐 제가 물으니 시어머니 차를 바꿔드리려고 그랬답니다. 이유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시어머니가 시기 질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다 모셔서 식사를 하던 자리였는데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 차랑 시어머님 당신 차가 너무 비교되었다고 그게 속상했다고 당신 아들한테 말했던 거죠. 남편 놈은 자기 엄마밖에 모르는 인간인지라 어떻게든 그 차를 바꿔주겠다고 하다 제 차를 담보로 잡으려고 했던 거고요. 저런 전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집을 공동명의로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뒤로 저는 남편한테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신용도를 잃은 상태였어요. 남편 놈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했을 때 제가 거절한 이유를 말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놈 역시 자기가 한 일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죠. 맞아. 나는 그때 오빠가 내 차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당황스러워. 오빠가 서운할 거 아는데 오빠도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건 알아야 해. 어쨌든 집 공동명의로 하는 거는 나는 지금은 못해. 지금은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빠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그래, 알았어.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솔직히 얘기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나를 못 믿는다고 단정짓고 그러지 마. 나한테 신뢰가 없는 거 뭐 그거야. 내가 억지로 어떻게 믿어라 마라 할 자격 없는 거 그거 내가 인정할게. 내가 너였어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그래, 내가 그건 잘못했어. 그때 내가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너한테. 그런데 이번엔 진짜 쓸모없는 거 아니야. 정말로 엄마 살아가는 거랑 관련된 문제라고. 저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너에 대해 신뢰가 없다고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나오자 자기도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란 것을 예상했는지 그놈은 갑자기 진지한 태도를 취하더니 제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번에는 정말로 자기 엄마가 살아가는 부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네가 그렇게 딱 자르지 않고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까지 진지하게 나온다면 나도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싶어 그 인간이 하는 말을 저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왜? 지난번에 있잖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이사하시고 나서 우리 엄마까지 초대해서 같이 집들이 했을 때 말이야. 아무렇지 않게 식사 잘하고 엄마 집까지 모셔다 드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누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엄마가 장인 장모님 댁 다녀오고 나서 그렇게 전화를 해서 울었대. 누나한테 너무 속상하고 자기 자신이 초라하다고 남편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아빠가 집들이 할 때 어머니한테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었어? 내 기억으로는 그런 일 없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 뭐가 서운하셨던 건데 오빠는 왜 그런 걸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괜히 어머님이랑 우리 부모님 사이에 오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장인 장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우리 엄마가 서운해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겠어. 그냥 엄마가 장인 장모님 댁에 들어서는데 엄마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랑 너무 비교되더래. 나이도 비슷한 연배신데 우리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사는 인생살이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서러우셨나 봐. 그런데 그거는 나도 좀 마음이 안 좋기는 했어.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겸사겸사 시어머니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하시길래 집들이 자리를 마련했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돈과 친하게 지내는 게 나름의 로망이라면 로망이신 분들이셨거든요. 그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에 오셔서 술도 거나하게 드시고 신명나게 노래도 부르시고 저희 엄마한테 언니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전혀 기분 나쁠 게 있을 리 없는 자리였죠. 그런데 저런 이유로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었다니. 더군다나 남편이라는 놈은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 집을 바꿔주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또다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그놈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나 듣고만 있었어요. 우리 엄마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집 겨우 20평대야. 그런데 장인 장모님 댁은 아휴, 우리 엄마 살고 계시는 집에 비하면 궁궐이지. 궁궐이야. 마당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래저래 매물을 좀 알아보니까는 남양주 쪽에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 자기가 명의만 공동으로 해주고 담보대출까지만 사인 같이 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 대출 이자도 꼬박꼬박 잘 찍을 자신 있어. 어? 어머님 집이 낡아서 너무 노후돼서 그러는 이유도 아니고 어머님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도 형님이 미국 가시면서 어머님 이름으로 바꿔주신 새 아파트 아니야? 그런데 이사시켜 드리려는 이유가 고작 우리 친정 부모님에 비해서 작은 평수에 살고 계신 게 마음에 걸려서 그렇다고? 오빠,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께 집을 과시를 하기를 했어? 아니면 뭐 무시를 하기를 했어? 우리가 무슨 어린애들도 아니고 누구 신발이 더 좋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 지금. 신발? 신발이든 뭐든 너는 너희 부모님이 자존심 상해하는 걸 그걸 안 바꿔드리고 배길 것 같아? 이것 봐. 이래서 내가 너한테 자꾸 서운하다고 하는 거야. 너는 있잖아. 너는 이상하게 우리 엄마 일에만 이성적으로 굴려고 하는 거 알아? 네가 그렇게 별거 아닌 거 대하듯이 얘기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아 우리 엄마 아빠였다면 내가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보는 거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한테 서운하다고 하는 거야. 솔직히 알게 모르게 우리 엄마 너희 친정에 기 많이 죽어 있어. 엄마 혼자서 나랑 우리 누나 키우느라 돈도 많이 못 모았어. 그래. 그래서 너랑 나랑 결혼할 때도 집 한 채 제대로 못 해주고 돈도 못 보태줬다고. 그 이유 하나로 우리 엄마 가뜩이나 너랑 너희 친정 눈치 보는데 집 하나 가지고도 또 이렇게 엄마 기죽여야겠어? 내가 대출 이자를 너한테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달이 잘 찍겠다는데 아휴 남도 아니고 부부 사이도 그 정도도 하나 못 해주는 거야? 아 나는 몰라. 너도 내 성격 알겠지만 나 너한테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 그거 내 입장에서는 진짜 진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너한테 구걸한다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네가 이거를 거절한다? 그럼 나 우리 엄마 여기로 모시고 올 거야. 어떻게 할래? 선택해. 사람이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 건가요? 누가 보면 그놈이 산 집에 제가 들어온 줄 알았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저놈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더 불안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대출 이자도 안 찍어놓고 저한테 갚으라고 할 인간 같았죠. 하다 자기 의견이 안 먹히자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담보대출 안 해주면 시어머니를 신혼집에 데리고 들어오겠다고 말입니다. 저라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네 마음대로 했다가는 바로 이혼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애초부터 모시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단지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작은 평수에 살아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와,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 일이 어떻게 되려고 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일이 벌어지더군요. 그놈과 그렇게 다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하필 제가 출장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손에 꼽히게 출장을 다녔는데 그것도 제주도로 일주일 정도 출장을 다녀와야 했죠. 남편 놈이 떠들어 놓은 말이 있기도 하고 저도 영 찝찝해서 동료들한테 대신 출장을 부탁해 보았으나 아무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찝찝한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죠. 그렇게 일주일이란 시간은 무섭게도 빨리 지나갔고 저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외면하면서 말이에요. 당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기도 전에 저는 그놈이
기어코 시모를 집에 데리고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시어머니는 집에서 담배도 피우고 매주를 띄우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시댁에서 나던 그 머리 아픈 냄새가 저희 집 현관 앞에서 스멀스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미 이성이 끊어진 상태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에서는 꼬릿꼬릿한 매주 냄새, 그리고 매캐하고 꿉꿉한 담배 냄새가 집에 배어 나왔어요. 그리고 더 경악했던 건 안방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그 자식, 자기 엄마를 안방에서 지내게 했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잿더리를 제 화장대에 척하니 올려두고 쓰고 있더라고요. 저요, 정말 미친 인간처럼 이방저방을 문을 벌컥벌컥 열어젖히며 시어머니와 남편이라는 인간이 제 집에서 어떤 짓을 벌였는지 확인했어요. 그 결과는 아주 가관이었죠. 안방에는 담배 냄새의 잿더리가, 옷방에는 매주가.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저는 정말이지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때 마침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죠. 네, 남편놈이 들어서더군요. 시어머니는 어디를 가신 것인지 그놈 혼자 집에 들어섰어요. 그놈은 저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죠. 뭐야? 공항에 내렸으면 전화를 하지. 일찍 왔네. 엄마 내가 모시고 왔어. 머리 하신다고 해서 지금 미용실에다 모셔다 드리고 오는 거고. 이따가 엄마랑 저녁이나 먹으면서 같이 얘기나. 노유진!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저는 그놈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작은 방에 널려있던 매주를 양손에 바리바리 들고 나와 그놈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아직 다 굳지 않은 매주는 그 자식 얼굴에 철퍽하고 묻어서는 떨어져 내려왔죠. 그래, 미쳤다. 너 같으면 이 꼬락서리를 보고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겠냐? 너 나랑 이혼하려고 작정한 거지? 작정한 거네. 그렇지 않고서 네가 나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 야, 너 진짜 제정신이니?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인간 아니야?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네. 야, 나 너랑 두말하고 싶지 않거든? 다 필요 없고 너 당장 너랑 너희 엄마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 미친 인간이 진짜. 담배? 그것도 내 화장대? 야, 여기 너랑 나랑 같이 사는 집이야. 그런데 나는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어. 그렇게 당신 어머니가 안쓰러워? 그러면 당신이 당신 카드로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던 뭐든 다 네가 알아서 네 돈으로 너희 엄마랑 아주 궁궐 같은 집 구해서 살아. 알겠어? 나는 너랑 죽어도 못 사니까 나가라고. 야, 그래. 야,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다고 아주 기고만장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봤네. 야, 나야말로 너같이 드센 여자랑 살 생각 없어. 알아? 야, 나가. 더럽고 치사해서 나 아프다고. 그만 던져. 구린내 난다고. 구린내? 구린내는 네 주둥이에서 나는 거지. 나가. 내가 너 같은 걸. 나가라고. 여기에 다 적지는 못했지만 서로 쌍욕에 고성에 말 그대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놈은 자기 짐과 자기 엄마 짐을 챙겨서 부랴부랴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놈 뒤통수마저 치우지 못한 매주를 집어던졌습니다. 동네 창피한 건 아는지 그 인간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노려보다 나갔어요. 그렇게 저는 곧장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냄새 빼고 하느라 결국 청소업체에 의뢰해야 했죠. 이혼 소송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자기 누나한테 돈을 급하게 보내야 한다고 해서 제가 돈을 좀 크게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몇천 되는 돈을요. 그것도 적었습니다. 다 받아내려고요. 이혼 조정을 하면서도 당연히 제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결혼을 유지하면서 제가 더 많은 돈을 썼죠. 그래서 위자료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가장법원 앞에서 저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당당하던 인간이 왜 저한테 빌었을까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야, 유진아, 나 주식이랑 코인에 돈 넣었다가 지금 제대로 물렸어. 어? 너한테 보란 듯이 좋은 집 구해서 살려고 하다가 나 지금 돈 땡전 한 푼 없이 거지야. 아니, 나 지금 거지도 아니야. 나 지금 마이너스야. 어? 나 위자료라도 좀 봐주던가. 아니면 네가 나 빌려줬던 그 돈, 그 돈이라도 좀 봐줘. 나 너한테 돈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서 그래. 유진아. 그건 네 사정이고 네가 말한 대로 나 드센 거 맞아. 드센 여자가 드센 값 해야지. 안 그래? 나 너한테 그 돈 다 받을 거야. 주식하라고 내가 시켰어? 코인하라고 내가 시켰어? 다 네가 한 거 아니야. 나는 너한테 그 돈 다 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나한테 돈 입금했다는 연락 외에 연락하지 마. 그랬다간 너 또 고소당해. 나한테. 알겠니? 야, 노유진! 저 잘했나요? 부부간의 예의를 지킬 생각조차 안 했던 그놈. 저를 그냥 자기 돈줄로 봤던 그놈한테 저는 칼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그놈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 똑같이 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재는 그놈 저한테 달마다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식이랑 코인으로 날린 돈 복구가 안 돼서 말이죠. 중간에 한번 그 인간 누나가 좀 봐달라고 연락해오길래 그냥 씹었습니다. 대꾸할 필요도 없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수많은 일을 저는 짧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겪었어요. 참,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도 뭐 이제 똥 차는데 거대하게 보냈으니 좋은 인연, 아니 좋은 인연도 안 바랍니다. 이제는 그냥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게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 말입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들어보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제가 너무 독하게 굴었는지 말입니다.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의견 부탁드려도 될까요? 궁금하네요. 제가 이혼을 한 과정이 너무 독했는지 아니면 잘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면서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를 둔 30대 중반입니다. 결혼하고 잘 살다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혼할 줄 꿈에도 몰랐네요. 구설수 없이 평생을 산다는 거, 부부지만 참 힘들다는 것 알았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고요.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법의 법자도 모르는 주제에 부모님이 주신 제 재산을 넘보다가 이렇게 이혼까지 가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말 믿었던 마음에 배신당하는 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전까진 정말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구로에 있는 빌라 너네 명의로 줄게. 가져가. 지금은 빌라촌이라 크게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세금 받은 거 은행에 두면 이자는 받을 수 있을 거야. 앞으로 지혜 크면 들어가는 돈도 많을 텐데 언제까지 우영이 네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어차피 엄마 아빠 죽으면 네 거 되는 거 미리 줄게. 허리띠 졸라매고 힘들게 살지 말고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살아. 푸른 바다 울창한 숲도 철물 때다. 엄마랑 아빠처럼 다 늙으면 집구석이 편하고 TV 보는 게 관광이야.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말 들어.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 무렵 친정 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노후 대비를 꽤 잘해두셨거든요. 모든 걸 다 줄 순 없지만 구로에 있는 오래된 빌라는 제 명의로 어릴 때부터 생각해두셨대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지면서 육아휴직도 하고 이땐 다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다닌다는 보장이 없으니 부모님이 저희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구로빌라 명의 가져가라고요. 전세를 두고 있었는데 전세자금이라도 저축하고 이자 받으면 얼마 안 돼도 생활비에 꽤 크게 보탬이 될 거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빌라라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몇 년 뒤 재개발 소식 들리면 집값도 뛸 거고 그때 평수 넓혀가는 데 도움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받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부모님 뜻이 완강하셨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산 예쁘고 바다 푸른 거 보며 살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앞만 보고 달리셨어요. 그래서 노후 자금은 여유 있게 모아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실 수 있죠. 저에게 빌라를 하나 주셔도 생활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니까요.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보상이 있다는 건 감사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젊은 시절 세상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소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려 해도 몸이 안 따라주니 동네 뒷산 둘레길 걷는 것조차 버겁다고요. 여유와 열심히 사는 거 균형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쉽겠냐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주고 싶다셨어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히 받을게요. 거절하는 거 너무 도가 지나치는 것 같고 대신 앞으로 우영이한테 더 잘할게요. 평생 월급 받으며 또 하나 집 사는 거 모든 직장인들의 꿈인데 이렇게 꿈을 이루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모님, 장인어른, 아니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고 더 잘하겠습니다. 뒷말이라도 고맙네. 우리한테 잘할 거 없네. 자고로 결혼하면 새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부모 그늘 아래 사는 거 아니고 새 가정에 충실하는 게 맞지. 우영이 지혜한테 든든한 가장이 되면 그걸로 된 거야. 우리는 그 다음이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고심하던 사이 남편은 감사하다는 말로 부모님께 빌라 전셋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도 하며 정말 감사하다는 남편을 보며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았고 부모님께 더 잘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남편과 저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사이도 좋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빌라를 받고 난 이후 2주에 한 번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식사 자리도 하고 정말 살갑게 지냈어요. 원래도 저희 부모님이 아들 갖고 싶어하는 걸 알았던 남편은 빌라를 증여받고 난 후 더 잘하게 되었고요. 저 역시도 그게 싫지 않았어요. 돈이라는 매개체가 아니더라도 남편이 부모님께 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돈을 받고 나서 더 잘하게 된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요.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서울 변두리 전원주택에 살고 계셨어요. 친정아빠가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텃밭도 가꾸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반대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저 멀리 내려가면 그마저도 자주 못 볼 것 같다고요. 그래서 마당이 있는 곳을 찾으셨고 두 분이 지내시기 좁지 않을 정도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부모님 집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일상으로 지냈어요. 그렇게 평온했던 일상도 흘러 어느덧 딸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 프로그램이 다양해 유치원을 보내고 싶었죠. 그런데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입학하면 현장 체험학습 신청하고 빠지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유치원일 때 많이 놀러 다니는 게 좋다는 말들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있으니 아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중요한 시기일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회사에서 배려해 주셔서 육아휴직도 1년 했고 퇴근 시간도 앞당겨 5시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아플 때 또는 야근이 있을 때는 발을 동동 구르며 친정 옆으로 이사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일을 그만두는 게 나을까 고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5살이 되면서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진심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시기에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죠. 문제는 여느 집들과 똑같이 생활비였습니다. 나가는 돈이 일정하게 있기에 제가 휴직을 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그만큼 감당해야 할 부분이 커지기 때문이죠. 계산해보면 1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1년은 퇴직금으로 적자는 아니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집에서 낮 시간을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그래도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남편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유치원을 가고 학원, 학교로 가게 될수록 필요한 금액까지 충당할 정도로 넉넉하게 버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외벌이는 힘들고 제가 그만두더라도 적어도 100만 원은 한 달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굴리고 굴리다 보니 부모님께 받은 전셋집이 생각났어요. 몇 년째 전세로 받고 있었는데 월세로 돌리면 월세 5, 60은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래된 빌라지만 위치가 좋고 상권이 좋아 가격이 싸게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 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 보려고 물려받은 빌라가 있는 동네로 갔어요. 월세로 돌리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실질적인 수요가 없으면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진심으로 딸아이가 자라는 동안 옆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자 확실한 방법들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 전 제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주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남편 외벌이가 넉넉하지 않으니 심적으로 불안할 테고 그런 불안감을 없애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방법을 찾고 싶었죠. 안녕하세요. 요즘 빌라 월세가 수요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빌라 알아보시게?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 월세로 내놓으려고요? 빌라 전세를 가지고 있는데 월세로 돌렸으면 해서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죠. 요암역 사거리 뒤에 있는 빌라는 월세가 없어서 못 나가는데 저 위쪽 알죠? 마을버스 종점이요. 거긴 또 가격 낮춰도 사람들이 갈까 말까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더 비싸도 교통편하고 역 가까운데 선호하니 별 수 있나?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디 위치한 건데요? 다행히 부동산에 도착해 월세 매물에 대해 물었을 때 수요가 있었습니다. 역세권이면 없어서 못 나간다는 말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주신 빌라가 역 사거리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내가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열고 고개만 빼꼼하게 내밀고 물어봤다가 이내 자리를 잡고 부동산에 앉았습니다. 월세로 전환할 적당한 가격을 알아보려고요. 그리고 집으로 가 남편과 상의한 후 부동산에 다시 전화해 월세를 올려달라는 말을 할 생각이었죠. 두 번 오기엔 집값 반대라 번거롭고 온 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상담받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래, 집 주소가 어딘데요? 주소 알려주면 금세 알죠? 요 역 사거리 뒤 금강빌라요. 거기만 어제도 매물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 있었는데 금방 나가겠네요. 몇 동 몇 호예요? 3동 204호인데요. 지금 전세인데 아직 신랑이랑 이야기한 게 아니라서요. 오늘 대략 시세 대비 금액만 이야기하고 내일 남편이랑 상의하고 내놓아도 될까요? 그럼 되죠. 그런데 몇 동 몇 호라고요? 3동 204호요. 3동 204호면 거기 전세 아니고 월세인데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기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2년 만기돼서 월세도 올린다고 집주인이 그래서 그냥 월세 연장 계약서만 작성해서 내가 아는데. 그럴 리가요. 전세 맞는데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나 아직 그렇게 정신없는 아이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래 여기 있네. 여기 있어. 봐봐요. 여기 이렇게 계약서 있죠? 내가 그 집주인 훤칠하게 생겼는데 효자라서 기억한다니까. 전세자금 돌려서 엄마 용돈 드리고 싶다고. 시세보다 조금 비싸도 나가는지 물어서 똑똑히 기억한다고. 그래도 그 전셋집 쓰던 사람들이 집을 워낙 깨끗하게 쓰고 위치도 좋아서 금세 나갔지 뭐. 근데 아가씨는 그 집주인하고 어떤 관계길래 그 집을 내놓는다 만다 하는 거요?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하려 부동산에 갔다 생각지도 못한 날벼락이 떨어지는 소리에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부동산 사장님이 주실 서류가 맞는지 남편 이름이 확실한지 살펴봐야 했죠. 맞더라고요. 심지어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두 달 사이에 월세로 전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지 1년 뒤쯤 지나 월세로 돌린 것 같았어요. 저에게 어떤 말도 없었기에 어이가 없었죠. 그제서야 몇 달 전 살던 사람이 연장하기로 했다며 퇴근길에 들려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오겠다는 말을 한 걸 떠올렸습니다. 그땐 별다르게 의심할 여지 없었어요. 계약했던 사람이 계속 산다고 하면 특이사항이 있는 거 아니면 연장한다는 형식상 계약서 한 장이 필요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빌라 위치가 남편 회사하고 더 가까웠어요. 제 회사와 정반대 방향으로 회사에서 끝나고 부모님이 주신 빌라 들렸다 집으로 오려면
퇴근 이후 3시간은 이동해야 할 정도로 동선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반면 신랑은 살짝 우회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퇴근해 부모님이 주신 빌라 들리고 집에 와도 30분이면 좋겠어요. 새로운 계약자도 아니고 있던 사람이 다시 재계약한다는 말에 저는 별다른 토를 달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오기 전 딸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 저녁을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했을 뿐이죠. 그리고 빌라라는 게 원래부터 내 거였고 관리를 했다면 당연히 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었죠. 결혼하고 갑자기 증여받은 빌라는 누가 관리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남편이 퇴근길 들린다 하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각자 월급을 관리해요. 그리고 생활비 통장이 따로 있고요. 전세자금으로 받았던 돈 같은 경우는 통장이 아예 별도로 존재해요. 솔직히 그 돈을 빼 어떻게 할 생각이 아니라 건들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그 통장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저처럼 관심 없이 지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처음 든 생각은 배신감이었어요. 어떻게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진행하지 싶었고요. 그동안 저와 제 부모님 앞에서 했던 일들이 진심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되었어요. 누구길래 이미 월세인 집을 다시 또 내놓겠냐고 집요하게 묻는 부동산 주인 때문에 그 집 주인 안 사람이라는 말을 짤막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경우 많이 본 것처럼 부동산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 많다고요. 204호 주인 효자인 줄 알았는데 마누라한테 좋은 사람은 아니구만. 인사하고 문을 열고 가게를 나오는데 제 뒤에 대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부동산 주인이 말했어요. 이 소리를 듣는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이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청사진을 그리던 제 모습을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너무 가증스러웠죠. 전세를 월세로 돌렸으면 그 남은 전세자금 차익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60만 원의 월세는 어디로 갔는지, 그동안 변화된 삶이 아니라 늘 같았기에 더 당황했어요. 부동산 주인은 남편이 어머님을 드린다고 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매달은 용돈은 못 드려도 명절 때 생신 때 용돈을 드리면서 더 주지 못해 늘 안쓰러워했으니까요. 매달 60만 원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용돈을 더 못 드려 아쉬워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아이가 있으니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안 싸운 건 아니지만 아이 앞에선 큰 소리 나지 않도록 늘 조심했거든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도 늘 평온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성격인데 어릴 적 제 앞에서 언성을 높이지 않은 부모님의 영향이